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를 가진 나라, 중국입니다. 무려 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구간이 고작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4%는 전부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현재 중국 철도공사의 부채가 6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반면에 일본의 첫 번째 신칸센 노선은 건설 비용을 단 몇 년 만에 회수했고, 지금은 매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속철도인데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세계 최대 인프라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발표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대1로인데요.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147개 국가를 철도와 항만, 도로로 연결하겠다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고속철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만 해도 1조 달러가 넘고요. 최종적으로는 8조 달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이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중국의 대출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이에요. 가난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철도를 건설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채의 덫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국가의 핵심 자산을 넘겨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라오스인데요. 중국이 라오스에 건설해준 철도의 비용이 59억 달러입니다. 이게 라오스 전체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라오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110%를 넘어섰고, 이 중 약 절반이 중국에 대한 빚이에요. 반면에 일본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2015년에 일본 정부가 1천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기금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이 내세운 슬로건은 양보다 질이었어요. 일본의 해외 철도 프로젝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의 뭄바이에서 아메다바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인데요. 전체 건설 비용의 81%를 일본이 대출해 주는데 이자율이 겨우 0.1%예요. 상환 기간은 50년이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도 15년이나 됩니다. 일본은 이런 방식을 통해 상대국의 부채의 덫을 씌우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중요해진 걸까요? 1대1로 초기에 중국에서 돈을 빌렸던 나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2025년 현재 많은 1대1로 참여국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자체의 경제도 둔화되면서 국내 철도 부채 문제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일본의 고속철도 역사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일본은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도카이도 신칸센을 개통했는데요.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515km 구간이었어요. 당시 투자된 비용이 약 3,800억 엔이었습니다. 개통 첫 해에만 1,100만 명이 이 열차를 탔고요. 1970년대 초반에는 연간 승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세계은행에서 빌린 건설 자금은 1981년에 완전히 상환됐고, 이후로는 순수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효자 노선이 됐습니다. 도카이도 신칸센의 성공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고속철도는 올바른 노선에 건설하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없는 곳에 지으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일본도 이 교훈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거든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 국영철도 제2의 날이 인구가 적은 지방까지 무리하게 노선을 확장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쌓았어요. 1987년이 되자 제2엔알의 부채가 27조 엔을 넘어섰죠. 결국 일본 정부는 국영철도를 민영화했습니다. 제2엔알은 여러 개의 지역 회사로 쪼개졌고, 이 회사들을 통틀어 JR 그룹이라고 부르게 돼요. 핵심은 수익을 내는 노선과 적자 노선을 분리한 것이었어요. 이익이 없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도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거죠. 이후로 일본의 철도는 공공사업이 아닌 비즈니스로 운영됐고요. 엄격한 재정적 규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2008년이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고속철도에 투입됐어요. 2007년에는 고속철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중국이 2014년에는 1만 6천 킬로미터의 고속철도 노선을 보유하게 됐거든요. 전성기에는 매년 5천 킬로미터 이상의 새로운 노선이 개통됐어요. 뉴욕에서 런던까지의 거리를 매년 새로 깔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정부의 철학이에요. 처음부터 중국은 고속철도를 국가 건설의 도구로 봤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통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적은 내륙 지역까지도 고속철도 노선이 뻗어나갔어요. 국유은행이 국유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뒤에서 보증하는 구조였거든요. 빠른 완공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수익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사업이에요. 2015년에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 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일본은 0.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안했고 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이 필요 없는 대출과 더 빠른 건설 일정을 약속했죠. 결국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선택했고 이 노선은 2003년 10월에 우시라는 이름으로 개통됩니다. 중국 측 대출 금리는 처음에 2% 정도였는데요. 비용 초과로 추가 자금이 투입되면서 3.4%까지 올라갔어요. 최종 비용은 당초 55억 러에서 73러로 불어났고 인도네시아 관료들 사이에서는 금융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반부에 이르면서 두 가지 전략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환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입니다. 스리랑카가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이 항구를 건설했는데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7년에 항구 지분 70%와 99년 임대권을 중국 기업에 넘겼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스리랑카 정부에 따르면 이건 부채 탕감 대신 지분을 넘긴 게 아니라 11.2억 달러의 99년 임대권을 판매한 거예요. 중국 대출은 여전히 별도로 상환해야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건 사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18년에 새로 선출된 정부가 중국 자금으로 진행되던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를 동결시켰어요. 나중에 협상을 다시 해서 가격을 3분의 1이나 깎은 후에야 재개됐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과 다른 G7 국가들은 기회를 포착했어요. 2019년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질의 인프라 투자 원칙이 채택됐는데요. 일본과 중국 모두 이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도 서명했다는 점이에요. 일부 1대1로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중국 국내의 고속철도 상황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중국 국무원이 철도 부채에 대한 이례적인 경고를 발표했어요. 운영 용량의 80% 미만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건설을 보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베이징 교통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GDP와 연결성을 높이는 데 더 관심이 있었지 부채 상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산수가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5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어요.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의 고속철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짝이는 열차들이 시속 350km로 중국 전역을 누비고 있고요. 인구 50만 명 도시의 93%가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재정적으로 보면 이 철도 시스템은 한계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약 4만 5천 킬로미터였는데요. 이 중 수익을 내는 구간은 약 2,300킬로미터, 전체의 6%에 불과해요. 16개 주요 고속철도 노선 중 실제로 이익을 내는 건 6개 뿐입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 베이징에서 텐진, 상하이에서 항저우, 난징에서 항저우, 광저우에서 선전으로 이어지는 노선들이죠. 나머지는 전부 교차 보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베이징에서 상하이 노선이 대표적인 효자 노선인데요. 티켓 가격이 최대 553위안 약 75달러예요. 그런데 일본의 비슷한 거리 노선은 약 1200위안 160달러 정도를 받거든요. 중국은 의도적으로 티켓 가격을 낮게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철도공사의 부채는 6조 2천억 위안까지 불어났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손해 관리에 들어갔어요. 2024년 6월에 수익이 나는 노선들의 티켓 가격을 최대 20%까지 올렸습니다. 적자 노선을 보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철도공사는 또한 2010년 이후 승객이 없어서 유령처럼 텅 빈 역 20곳을 폐쇄했습니다. 이 유령 역들 중 일부는 안후이나 윈난 같은 내륙 지방에 있는데요. 지역 인구가 너무 적거나 너무 가난해서 열차를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 철도의 미래가 완전히 암울한 건 아닙니다. 정부는 화물과 물류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2021년에는 중국 철도공사의 화물 수입이 처음으로 여객 수입을 넘어섰거든요. 4,309억 위안, 때 3,010억 위안이었습니다. 고속철도가 연결된 지방은 국내 관광이 늘어났고 일부 기업들은 더 싼 내륙 도시로 이전하기도 했어요. 관료들은 이게 철도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 수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일본 쪽 결과를 살펴볼까요? 일본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길이로 따지면 중국에 비해 아주 작아요. 신칸센 노선이 약 3,000km인데
중국의 5만 킬로미터와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용률과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강자입니다. 도카이도 신칸센만 해도 양방향으로 시간당 10여 편씩 열차가 다니고요. 각 열차는 1100석 이상을 갖추고 있는데 거의 만석으로 운행됩니다. 2023 회계 연도에 도카이도 신칸센은 약 1억 6천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어요. 더 놀라운 건 안전 기록이에요. 59년 역사 동안 단 한 건의 승객 사망 사고도 없었거든요. JR 센트럴은 여객 수입의 약 90%를 도카이도 신칸센 노선 하나에서 벌어들입니다. 일본의 신중한 확장 전략, 수요가 정당화하는 곳에만 새로운 신칸센 노선을 건설하는 방식이 고속철도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의 철도 사업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프로젝트인 인도의 뭄바이에서 아메다바드 고속철도는 토지 수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요. 일본이 중국의 논리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워요. 인내심을 갖고 파트너 국가를 대신해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차이점은 일본은 대출이 자국 예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국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중국의 접근법은 중국 자체가 엄청난 부채를 쌓게 만들었고요. 두 접근법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중국은 일본이 50년에 걸쳐 지은 것의 약 15배를 10년 만에 건설했어요. 하지만 일부 작은 네트워크는 대체로 이익을 내는 반면 중국의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죠. 금융 조건 측면에서 중국 대출은 보통 2에서 3% 범위이고 비용 초과분에는 3.4%까지 올라가요. 반면 일본 대출은 반세기에 걸쳐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극적인 비교 사례가 펼쳐졌어요. 중국과 논쟁 많았던 자카르타에서 반둥 고속철도 프로젝트 이후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의 중속철도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0년에는 두 프로젝트를 합치는 아이디어까지 내놨는데요. 중국과 일본 컨소시엄이 연결된 철도 네트워크의 각 부분을 맡게 하는 거예요. 경쟁 대신 협력하는 미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 실제로 누가 앞서 있을까요? 순수하게 네트워크 규모와 지정학적 영향력으로 보면 중국이 의심할 여지 없이 앞서 있어요. 하지만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고요. 진짜 결과는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날 겁니다. 확실한 건 빚을 내서 무한정 확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도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빠른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많은 것만이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가졌지만 그 94%가 적자라는 사실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요. 반면 일본은 훨씬 작은 네트워크지만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 두 나라의 경쟁은 단순히 철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발전 모델의 충돌이거든요. 빠른 성장과 규모를 중시하는 중국, 안정과 품질을 중시하는 일본,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확실한 건 이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미래를 바꿀 거라는 것도요.